안녕하세요. 졸린 눈입니다. 어, 이건 또 좀 새로운 시도이긴 한데요. 음, 이거는 제가 그 보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의무적으로 책을 좀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나 이런 책들을 좀 보는데 음, 제가 좀 난독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어렵게 보는 편인데 그러고서도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날라가더라고요.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음 이왕 보는 김에 좀 뭔가 좀 정리를 해서 좀 남겨놓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정리를 해서 남겨놓는 김에 그것도 좀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보는 책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 이렇게 해서 여기다 올려가지고 같이 좀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일종의 독후감입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책 한 권 보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책의 어떤 평을 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책의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서 나누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소설이나 이런 건 어려울 것 같고 주로 이제 개발서나 이런 것 위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로지컬 싱킹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탁월한 기획을 이끌어내는 생각 정리의 힘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제목은 로지컬 싱킹의 기술, 지은이는 HR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 일본의 컨설팅 회사에서 만든 책입니다.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일본에서 출간된 건 2012년에 출간이 됐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이 된 건 2014년에 초에 이제 처음 번역이 됐고 1년이 지난 2015년 2월 5일에 6세가 발행이 됐습니다. 한 번 발행할 때 몇 권씩 냈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여기 보시면 원래 제목은 음, 로지컬 싱킹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 로지컬 싱킹을 하는 30가지의 포인트 해가지고 목차 이렇게 나오는 거마다 하나씩 하나씩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어도 직역을 해서 번역을 했어도 좋은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될 때는 로지컬 싱킹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전체 페이지는 243페이지고요. 가격은 14,000원입니다. 두께는 일반적인 책의 크기예요. 가로 15.4cm, 세로는 22.1cm에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또 책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은 보통 아이패드보다 조금 작죠. 그런 크기의 책입니다. 내용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컬 싱킹이라는 게 무엇냐,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로지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논리적 문제 해결이란 무엇냐, 그리고 네 번째는 로지컬 싱킹을 가속화하는 힘이 무엇이냐,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로지컬 싱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컬 싱킹이라고 하는 거는 설명을 해놨죠. 당신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논리적으로 일하는 기술을 로지컬 싱킹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여기 소통의 시작, 요거는 그
각각의 여기 보면은 이 로지컬 싱킹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파트에서의 소제목이에요. 소제목이고 소제목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소통의 시작, 로지컬 싱킹 하고서 각각의 이제 그 챕터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 소통의 시작, 로지컬 싱킹의 작은 소제목들, 각 단락의 이제 어떤 제목들이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컬 싱킹이란 무엇이냐를 볼 때 첫 번째가 이제 소통의 시작이다. 로지컬 싱킹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나눠져 있는 첫 번째, 쥐는 코끼리보다 무거울 수 있느냐. 이제 요 단락에서는 쥐와 코끼리 중에 어떤 것이 더 무거우냐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코끼리가 당연히 무겁지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거는 두 개 동물을 1대1로 비교했을 때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질문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쥐와 모든 코끼리의 합이라면 어떨까? 다르다는 거죠. 쥐가 더 많다는 거고. 만약 이 질문이 바로 네 앞에 있는 그 쥐 인형과 코끼리 인형 중에 어떤 게 더 무겁냐? 라고 하는 거라면 또 답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고한다는 거는 이 명제가 정답이냐 아니냐를 가려내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결론에 대해서 적절한 근거와 사실을 제시해서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뜻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거는 정답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사고의 방식을 논리적 사고라 한다.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이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 결론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끌어가느냐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논리적으로 고민하지 않는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두 가지 의미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과 고민한다라고 하는 거의 차이. 그래서 생각한다는 건 긍정적이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 외향적. 가설이 있다는 거, 프로세스가 있다.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고, 고민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이고 정체돼 있고 내향적이고 가설이 없어요. 그냥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세스가 없다. 그리고 다른 걸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데, 고민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닌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요인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면 감정에 휩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논리적이라고 하는 거는 고민한다라고 하는 거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요 생각한다라는 거에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려면 생각하는 상태와 고민하는 상태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어떤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면 생각과 고민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도 없고 궁극적으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려면 고민의 상태가 아니라 생각의 상태로 스위치를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란 목표와 결론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즉 생각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 사고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정하고 결론을 명확히 정하고 그래야 거기에 대한 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지컬 싱킹의 세 가지 경쟁력. 로지컬 싱킹을 하면 무엇이 좋으냐. 자, 먼저 논리적 사고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배경을 보면 첫 번째는 정보의 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정보를 편집하고 정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 사고가 중요해졌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나 뭐 어떤 조직 내부에서도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논리적 사고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 없었던 데서는 서로 같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대충 감으로나 비슷한 어휘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이제는 전혀 그 나랑 배경이 다른 사람이 같은 조직에 있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논리적 사고로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속도의 가속화가 필요해졌다.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니까 빨리 의사결정을 하려면 이 로지컬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강조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논리적 사고의 이점은 무엇인지 보면, 첫 번째는 상대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 논리적 사고를 익히면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인식하고 시나리오를 쉽게 구성하는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핵심을 파악하는 날카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정보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가설을 세울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 번째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면 불필요한 생각이 줄겠죠. 그러니까 사고의 속도가 향상됩니다. 그리고 가설을 세워서 검증하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필요한 일, 해야 될 일이 딱딱딱딱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전개가 빠르게 되고 행동에 빠르게 옮기게 된다. 그 다음에 소통의 시작, 로지컬 싱킹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법을 바꾸는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논리적인 사람은 무엇이 다르냐? 자, 보통 우리는 그러죠. 어떤 사람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면 와, 부럽다,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와 무엇이 다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할까? 한번 따라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하다 보면 이 기술 향상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따라하고 반복해라.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논리적 사고력이 향상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사람은 이런 노력을 계속 꾸준히 한다는 거죠. 어떤 특징을 찾을 때는 이 사고 측면, 그 다음에 행동 측면, 이렇게 구분하면 더욱 찾기가 쉽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헷갈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한번 쪼개보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논리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사고 측면, 행동 측면 이렇게 나눠서 이제 구분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고 측면에서 논리적인 사람은 방향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생각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이다. 그리고 행동하는 측면에서는 발언이 명확하다. 그리고 데이터에 강하다. 정리지향적이다.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은 감정지향적이죠. 그리고 논리적인 사람은 요약 중심의 발언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은 계속 반복 중언부언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서술 중심의 발언을 한다. 그 다음에 논리적인 사람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은 상황을 설명하죠.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게 두 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글쓰기의 방법 이런 거를 한번 교육을 받을 때, 보통 이제 그 관료 출신, 특히 이제 과기부 이런 데에서 이과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기술자 출신의 이런 분들이 장관이 되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때 어떤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는 과학적으로 이러이러한 게 문제가 돼서 이러이러하게 원인이 돼가지고 이러이러한 뭐 반응이 일어나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정치인 출신, 말로 먹고 사는 정치인 출신의 장관, 그런 관료가 이제 있으면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몇 명 죽었고 몇 명이 다쳤습니다. 발생된 원인은 화학 반응으로 인한 폭발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 질문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후에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컨설팅 회사인 이제 베인 앤 컴퍼니에서 이 컨설팅을 할 때 보통 이제 발표하거나 어떤 그 컨설팅 작업을 진행하거나 할 때 앤서 퍼스트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답을 먼저 내놓고서 일을 시작한다. 발표를 할 때도 답을 먼저 내놓고서 그거에 대해서 부차적인 설명을 한다. 이런 앤서 퍼스트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발표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이제 이 책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사람은 결론부터 말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사람이고,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상의 사소한 실천이 생각의 습관을 바꾼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메일 쓰기 같은, 메일을 쓰는 것처럼 이런 것에서부터 사소한 행동을 하나씩 바꿔봐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 먼저 결론을 말하고 뒤에 근거를 제시해라. 그리고 메일을 받으면 즉시 회신하고 내용은 간단하게 작성을 해라. 그리고 이때 이 바로 회신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럴 때는 일단 먼저 회신을 주라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이틀 정도 뒤에 제가 회신을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견을 전달할 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한다. 그래서 말씀드릴 사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이렇게 이제 써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에 근거해서 말한다. 그리고 가능한 짧은 문장으로 말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습관화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일을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 건에 대해 제목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누구님 뭐 미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 재료를 줄임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과 품질 관리가 중요하고 그의 만전을 기하기 위한 체제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았습니다. 또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고객을 기다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납품까지의 속도도 중요시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사는 이러한 점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메일을 보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첫째, 지난번 건에 대해 이게 뭐냐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애매하면 논점이 흔들리기 쉽다. 여러 가지로 많은 이런 애매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병렬적인 이야기를 막 중구난방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거고요. 본사는 이러한 점을 모두 이게 이제 결론이죠. 우린 잘할 수 있다. 근데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결론임에도 명확히 말하고 있지 않다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바꿔본 거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상품 선정 기준에 대한 건, 누구누구님 지난번 미팅에 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품 선정 시에 중요시했던 점을 정리하면, 첫째는 저비용, 둘째는 품질 관리, 세 번째는 납품 속도였습니다. 그래서 상기 세 가지에 대해 본사는 모두 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읽기도 편하고 보기에도 깔끔하고 내용도 확실히 전달이 잘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 논리적인 사고를 장려하는 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생각,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환경은 내용을 많이 시각화한다든지 질문을 많이 하고 시간에 엄격하고 발언과 반론이 자유롭고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논리적인 사고와
논리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이 된다는 겁니다. 같은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곳은 견해의 다양성이 적은 편입니다. 왜? 이 문장에 서로 얘기하는 그런 문장에 담긴 콘텐츠가 아니라 콘텐츠죠. 콘텐츠보다 이 문장에 담긴 배경과 문맥, 그러니까 콘텍스트를 서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의존해서 소통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뭐 논리적인 어떤 싱킹, 로지컬 싱킹 이런 게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점점 국가적인 민족적인 경계가 사라지고 비즈니스의 글로벌화가 진행될수록 논리적 사고와 논리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노력해라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파트 로지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컬 커뮤니케이션이란 건 로지컬 싱킹이 그건 거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라면 로지컬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쉽고 효과적으로 말을 전달하는 기술을 로지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로지컬 커뮤니케이션에서 논리의 틀을 세우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자, 관계를 생각하고 전제를 일치시켜라. 비가 오면 뭐뭐가 돈을 번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콘텍스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비가 오면 택시가 돈을 번다. 왜? 빨리 비를 피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죠. 근데 보면 잘 보면 이게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범위도 불명확합니다. 자, 택시가 돈을 버는 건 아니죠. 돈을 버는 건 다른 사람이죠. 그리고 빨리 비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것하고 돈을 버는 것하고 이게 너무 이렇게 비약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택시 회사가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비를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뭐 다 택시 타나? 아니라는 거죠. 평소에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빨리 비를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들이 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같은 환경 아래에서 생활하는 사람끼리는 배경과 문맥을 공유하니까 그렇게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뭔 내용인지 이해가 갔던 것처럼 하지만 그런 만큼 듣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각기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서술어를 주어와 연결해야 된다. 그리고 범위를 명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관계성을 의식해서 단어를 선정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세운 논리를 상대방도 같은 논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해하기 쉽다는 것은 상대방의 상황과 그가 생각하고 있는 전제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논리를 세워야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로 논리를 확보해라 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기 쉬운 주장을 전개하는 데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게 피라미드 구조, 트리 구조죠. 이거는 위에서부터 논점, 결론, 근거, 그 다음에 사실, 증거 사실 이런 거를 구성 요소로 하는 논리의 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논리적 사고 체계를 훈련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차트입니다.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논리의 틀을 세우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논점, 그러니까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테마가 명확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결론, 결론이 논점과 연결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결론에 대한 근거, 근거가 하나 이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근거가 객관성 있는 사실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체 흐름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쉬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보시면 자, 이야기의 테마가 있어요. 이게 논점이죠. 자, 어떤 이야기를 할 건가? 그래서 요것과 연결된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좁혀진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근거에 대해서 사실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테마, 논점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이야기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왜 그러냐. 그래서 근거를 대는 거죠. 그리고 요 근거 말고 그 외에는 뭐가 있냐. 그 외엔 뭐가 있냐. 이렇게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그런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거는 요 단계에서밖에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자기 주장들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요게 증거 자료가 된다는 거죠. 요 사실 부분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이제 얘기를 전개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서 논리를 전개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텀업 방법, 탑다운 방법이 있어요. 바텀업 방식은 논점을 명확히 한 후에 그에 대한 사실을 수집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뭐 이렇게 반복하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귀납적인 방식이고 탑다운 방식은 연역적인 방식이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현상과 이론을 가지고 결론의 가설을 정해요. 그리고 그 가설을 사실에 비추어서 검증하면서 논리를 만들어가는 접근법입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이 트리 구조에서 사실부터 쭉 결론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텀업 방식은 논점을 명확히 하고 그거에 대한 사실 정보를 수집해서 이를 그룹핑한다. 그룹핑한 거에서 핵심 메시지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추출된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해요. 그 다음에는 결론과 논점의 관계성을 가지고 왜 진짜 그러나 하고 이제 검증을 하면 완성이 되는 거죠. 반대로 탑다운 방식은요. 자, 논점을 가지고 일반론, 기존의 경험에서 가설을 도출해요. 일단 결론을 먼저 내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설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틀을 준비한 다음에 그 틀에 따라서 이제 검증을 해나가는 겁니다. 가설을. 무엇이 검증돼야 하는지,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한 다음에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했으면 그걸로 가설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가설이 만약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가설을 수정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바텀업 방식 보시면 정보 수집에서 시작하는 거죠. 자, 논점. 우리는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뭐 시장 점유율 없다 어쩌다 뭐 이런 정보들이 수집이 됐으면 요거를 그룹핑한다고 그랬죠. 그룹핑할 때 일정한 틀에 따라서 하는 게 좋은데 기업에서는 주로 요 3시 시장, 경쟁사, 자사 요런 세 가지에 맞춰서 그룹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에 관련된 요 정보들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에 관련된 정보들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자사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겠죠. 잠깐만요. 본 김에 고쳐버려야지. 이렇게 가져와요. 이렇게 가져온 걸 가지고 그룹핑한 정보에서 핵심 메시지를 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장 점유율이 높고 시장의 잠재 규모가 크고 고객들은 브랜드보다 기능 측면을 중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So what? 그래서 시장에서는 요걸 가지고 시장이 매력적이고 후발주자로 싸워볼 만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져오고요. 경쟁사 측면에서는 이렇게 경쟁사 가지고 없다. 자사 측면에서 이것도 자사 측면에서도 이런 핵심 메시지를 가져오면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이렇게 검증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검증이 되면 이걸 가지고 내릴 수 있는 최종 결론은 또 뭐지? So what?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텀업 방식은. 그래서 결론이 우리 사는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검증하는 거죠. 진짜 그런가?
왜 그런 거지? 라고 이제 계속 검증을 하는. 그래서 시장에 매력적이고 후발주자라도 싸워볼만 하니까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진짜 그래? 하고 이제 이렇게 검증을 하고 결론을 확정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왜 참여해야 되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 탑다운 방식은 결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탑다운 방식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거죠. 이 가설이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당한 진리로 인정받기 전에 임의로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가 그냥 학설이라고 얘기한 것들은 사실은 다 가설인 경우가 많죠. 반증이 없으니까 학설로 인정을 받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가설 검증은 추궁하기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추궁하기. 자, 논점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뭘 이야기할 건가를 검토를 해요. 그래서 뭐? 논점을 하긴 해서 그래서 가설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야? 이런 거 하자는 거다. 이걸 가설했으면 그 다음에는 왜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결론의 이유와 원인을 찾는 거다. 그 외에는 또 무엇이 없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 가설을 검증하고 뭐 반증이 있으면 가설을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달의 완성은 이해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건 이해라는 거죠. 자, 나누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 자,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논리를 구성한 다음에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려면 이해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상대방이든 자신이든 대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첫 시작은 나누는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자, 스파게티가 먹어보니까 맛이 있어요? 이게 왜 맛있을까? 왜 맛있을까? 그냥 막 막연히 생각하다 보면 맛있으니까 맛있는 거지 뭐 이런 결론밖에 안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나눠야 된다. 자, 맛있는 스파게티. 자, 스파게티는 면과 소스와 조리 방법으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면은 면의 모양, 종류, 면의 산지가 어디냐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겠고, 소스는 어떤 소스냐, 조리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면을 얼마나 삶았고 무엇을 넣었고 어떻게 섞었고,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나눠본다는 거. 아, 이런 특징 때문에 이게 맛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특징이 이 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사건이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분해하고 나누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 문제에서 이해의 기준은 내가 아닌 상대방이다. If you can't explain it to a 6-year-old, you don't understand it yourself. 그러니까 번역하면 6살짜리한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걸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야기를 했죠. 논리는 어려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하기 쉬우니까 논리적인 거고 논리적이니까 이해하기 쉬운 거죠. 자, 이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시켜야죠. 전달하는 상대에 따라서 전달할 구체적인 내용과 전달 범위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시킬 때는 이 그림으로 이미지화 시키면 상대방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겹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표나 차트를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죠. 아, 이놈의 오타. 도표나 생각을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내가 산정상에 있는데 밑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8분 흥선에 와 있는 사람도 있고 5분 흥선에 와 있는 사람도 있고 1분 흥선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아, 산에 어떻게 올라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은 여기면 남은 것만 잘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과 이 얘기하는 범위가 다 달라진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요 내용에 이해하기 쉬운 설명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논리를 구축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자기만 아는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음에 정보를 한눈에 보이게 만든다. 아이고. 자, 사람은 기본적으로 잘 잊어버리는 동물이죠. 어떤 연구는 책을 읽으면 기억하는 건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수험생들한테는 참 청천벽력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 기억과 전달을 위한 도구로 효과적인 게 바로 도식과 차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활용되는 도식화 도구로는 로직 트리, 그다음에 매트릭스, 프로세스 이런 게 있어요. 로직 트리는 전체 구조를 명확하게 할 때 사용을 많이 하고요. 매트릭스는 비교할 때,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어떤 시간의 흐름으로 핵심 사항을 파악할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직 트리나 매트릭스, 프로세스 도구를 이용해서 대상을 나누고 분해하면 이해가 쉬워진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입 컨설턴트가 고객사 사장하고 미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사장의 고민이에요. 전문 리스 회사다. 그래서 고객 니즈에 맞춘 다양한 리스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했는데 국내 시장의 축소 경향이다. 다른 회사는 해외 진출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모회사인 은행과의 관계가 있는데 요 모회사 주주들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어서 국내에서 어떤 역할을 더 해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하다가는 회사 경영 자체가 위험해지고 게다가 사원들의 위기의식도 낮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적다. 해외 나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여기서 이제 신식 컨설턴트가 얘기하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뭔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논점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사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언가. 자, 막연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은 명확하지 못하죠. 초점도 벗어나기 쉽고 논점이 명확하지 못하니까 초점을 벗어나기 쉬운 거죠. 그래서 논점이 무언지 질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나면 이야기를 프레임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체계를 갖추어서 이제 이걸 정리해야 돼요. 근데 이 들은 것만 가지고 체계가 잘 안 갖춰지면 추가 질문을 해서 이 프레임에 포함시킬 정보의 양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내가 가진 정보를 덧붙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했으면 정리한 정보를 가지고 의미를 뽑아내야죠. 의미를 추출해서 사장의 생각과 겹쳐지도록 한다. 그래서 이 단계가 바로 상대방을 납득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장하고 견해가 안 겹쳐지면 사장과 의견을 교환해가면서 조정해서 겹쳐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추출된 핵심 메시지에서 결론을 이끌어낸다. 이거 아까 그 로직 트리 보셨던 거에서 다 나온 얘기죠. 근데 여기서 결론은 하나만 끌어내면 안 되고 복수의 결론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장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이제 결론을 좁히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을 이제 하나 뽑아내는 거죠. 예시를 해서 보면요. 자, 논점을 확인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해외로 간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가 고민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논점을 확인하는 거고요.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세 가지로 보면 되겠네요. 첫째는 시장 동향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경쟁사의 움직임. 셋째는 귀사의 상황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 앞에서 얘기했던 3C죠, 3C.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시장 동향 관련해서는 뭐 이러이러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러이러한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프레임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가 되면 거기서 핵심 메시지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시장 관련된 거요. 첫째, 이 부분에는 국내가 포화 상태라 새로운 시장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메시지가 있고요. 경쟁사 측면에서는 국내 투자를 줄여서 해외로 진출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귀사 측면에서는 그룹 사정상 국내에서 힘을 발휘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결론은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네요. 첫째는
국내 시장을 고집하는 거고요. 그래서 역으로 국내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거. 둘째는 뭐 모회사의 요청에서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뭐 셋째는 다른 그룹사와 모회사 말고 다른 회사와 함께 뭐 나간다든지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선택권을 한번 줘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귀사의 어떤 성장 가능성, 뭐 사원들의 역량 부합성, 뭐 사내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결국에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국내에서 경쟁사의 빈틈을 노려가지고 국내 시장 점유율을 노리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3 논리적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을 파악하고 시각화하는 기술이다. 보통 기업에서 이제 이런 문제 해결 기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프레임워크를 짜서 전체 상을 파악해라. 전체를 보지 못하면 진짜 해결이 아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는 건 두더지 잡기라는 거죠. 이놈 잡으면 여기서 똑 튀어나오고 또 그놈 잡으면 여기서 똑 튀어나오고. 사람은 원래 자기가 가진 경험과 지식 안에서 사물을 파악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더욱 자기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방법은 신속하게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긴 하지만 자신의 한정된 지식과 경험으로 인해서 섣불리 예단한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눈에 보이는 문제나 혼자만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 전체 문제의 전체 상을 파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두더지 잡기 쉽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서 문제의 전체상을 중요한 것도 누락과 중복 없이 파악해야 문제 해결의 출발점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누락과 중복 없이 정리하고 분석을 해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전체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한 최강의 무기가 바로 프레임워크, 틀을 짜는 거죠. 근데 이 틀은 누락과 중복 없이 정보를 정리하기 위한 틀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많이 얘기하는 미시하게 했느냐 이런 질문 상사들이 많이 하죠. 누락과 중복이 없는 상태, 즉 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xhaustive. 그래서 흔히 이제 미시하게 머리글자를 따서 미시하게 누락도 없고 중복도 없는 이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게 이런 게 많아요. 자, 아래의 도형들은 각각 몇 개일까요? 세모는 몇 개고 동그라미는 몇 개고 네모는 몇 개고 별은 몇 개일까요? 일일이 이제 하나씩 세봐야 되잖아요.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미시하다는 건 이거를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세기가 쉽잖아요. 프레임으로 정리하면 이해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자,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는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대상을 어떻게 나눌 건지 봐야 된다. 자, 성별로 나눈다. 그러면 남성, 여성, 연령별로는 나이대별로 딱딱딱, 직종별로, 뭐 직위별로. 이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남성, 여성, 대리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에서 30대가 빠질 수도 있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계층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동일한 계층의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프레임의 요소를 표현되는 단어의 크기나 개념을 맞춰야 됩니다. 자, 한국, 중국, 뜬금없이 동경 이런 기준으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한 번에 여러 개의 요소로 나누지 말고 단일한 기준으로 분류를 해라. 그러니까 슈퍼마켓의 매출 구성 요소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품목도 있고요, 뭐 면적도 있고요, 글쎄요, 뭐 연령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오는 손님들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상품을 가지고 한번 보자. 그러면 상품의 품목, 가격, 생산지, 이익 이렇게 이제 나눠보고, 매장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면적, 입점 연수, 지역, 고객을 기준으로 나눠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연령, 가족 구성 뭐 이렇게 나눠서 단일한 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게 어려우면 한번 크게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그걸 다시 두 개로 나누고 이런 걸 반복하면 계층이 섞이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어의 정의를 명확히 해라. 통에 물이 절반 있다 이런 거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에 물이 50% 담겨 있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객관적으로 정의를 해야 된다. 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 단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은 논리적 사고법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다양한 기준으로 현상을 파악한다.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사람은 여러 개의 기준을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상황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기준, 여러 가지 기준, 문제의 전체상을 파악하거나 기존에 없는 발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다양한 기준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즉, 질보다 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상을 파악하는 기준을 많이 생각해낼수록 가능성은 더 많이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 장사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기준을 많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한번 볼 수 있을까?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프레임워크로 생각하는 거예요. 짜보는 거죠. 그리고 매출을 분류하는 기준을 다 찾아내봐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진의 이유는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틀을 한번 나눠보는 거죠. 분류하는 기준을 찾아내는 거죠. 상품을 중심으로, 고객을 중심으로, 종업원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해서 이거 아까 우리 저기 앞 페이지에서 봤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구분하고 요거를 이렇게 구분하고 이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기준별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어디가 문제인지를 파악해 보는 거죠. 뭐 전년도와 비교를 해본다는 기준별로. 그러니까 상품의 어떤 뭐 종류별로, 뭐 크기별로, 상품의 가격대별로 전년도랑 비교해서 매출을 보다 보면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이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출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 상품, 매장, 고객, 채널, 종업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는 상품은 뭐 종류, 단가, 구입처, 사이즈, 원재료 이렇게 이제 쭉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종류별로는 식료품이냐, 의료품이냐, 생활용품이냐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겠고 상품의 단가별로는 이렇게 구분하고 구입처별로는 뭐 이렇게 구분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각각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식료품이 작년보다 안 팔리는 거구나. 여기서는 5만원 미만의 제품이 안 팔리네. 매장 어떤 관리하는 가맹점 본다라고 하면 매장 오픈 연수별로 보면 3년 이상 된 데가 장사가 안 되네. 이런 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눠보면 아까 앞서 이제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 기준들 중에서 요런 것들이 어떤 거는 답이 나오는 게 있고 답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고 가설 수립을 용이하게 하는 기준을 이제 감도가 좋다, 감도가 좋은 기준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잘 안 되는 거는 이제 감도가 나쁜 기준이라고 하는데 가설을 세우고 할 때는 어쨌든 감도가 좋은 기준을 잘 골라서 대상을 분류할 수 있어야 문제 해결력이 향상된다. 그래서 감도가 나쁜 거는 이제 기준을 잡았는데 잘못 잡은 거예요. 전체 매출이 12억이 감소했어.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나왔어요. A지역, B지역, C지역 보니까 다 4억씩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균등한 경향을 보이는 건 사실은 문제 해결할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쏘리. 녹화가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잘려버렸네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나누니까 이제 특징이 발견이 안 되는데 상품으로 나눠 보니까 비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한 게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감도가 좋은 기준이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편향된 경향을 보이면 이게 감도가 좋은 기준이라는 거죠. 힘 빠지네요. 자, 다양한 기준을 세우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다양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느냐는 기존의 관점이 아니라 얼마나 다른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기준, 새로운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사람은 평소에도 관점을 바꿔서 사물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 거래처 입장, 그다음에 상사와 부하 직원, 후배의 입장, 사장의 입장, 이런 입장을 바꾸는, 평소 생활에서도 이렇게 일부러 입장을 바꿔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이 그려지지 않으면 대비를 활용해라. 자, 회의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레임을 짜려고 해요. 그래서 의제, 회의 참가자, 장소, 시간 횟수, 이제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이제 나눠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초보자한테 잘 되느냐?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앞서 두 가지로 나누는 방식처럼 대비의 개념을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이게 이제 듣는 사람도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에 대해서도 안내 문제, 바깥의 문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보고 요것도 이제 쪼개보는 거죠. 밖의 문제면 또 두 가지 대비되는 걸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처음에는 좋다라는 겁니다. 뭐 하드한 거, 소프트한 거, 그러니까 형식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 그다음에 비용의 문제, 효과의 문제 이렇게 대비를 가지고 하는 게 처음 시작할 때는 좋다. 그러고 나서 더하기 곱하기 순열 형식으로 프레임을 세워서 누락과 중복 없이 생각을 해라. 자, 그러면 더하기 곱하기 순열 형식이라는 건 뭐냐? 더하기는 이 대상을 어떤 요소들의 집합체로 보고 구성 요소로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이다. 상품이라고 하면 요걸 이제 요 상품은 식료품, 의료품, 생활용품으로 구성되어 있지.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나누는. 그다음에 햄버거면 빵, 고기, 채소, 소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나누고 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또 분석해보는. 그래서 이 구성의 합으로 이제 보는 방식이고요. 곱하기 형식은 독립 변수를 곱해서 전체를 구성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매출을 한번 분석해 보자라고 하면 이 더하기 방식에서는 매출을 뭐 시장별 매출 아니면 고객별 매출 뭐 매장별 매출 이렇게 나누는 건 더하기 형식이지만 매출은 단가와 수량으로 곱해져서 나오지. 그래서 단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뭐가 있고 수량을 구성하는 요소는 뭐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을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열 형식은 시간의 흐름으로 파악하는 거죠. 아니면 어떤 업무의 흐름으로 파악하는. 그래서 제조업의 업무 흐름은 연구개발, 조달, 생산, 판매, AS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예, 그런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로직 프로세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이 로직 트리에 대한 부분으로 쭉 되어 있고요. 매트릭스도 잠깐 나오는데, 자,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기준을 통해서 문제와 해결책을 찾아내는 도구인데, 자, 여러 개의 기준 중에서도 이 상황에 적절한 기준을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목적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서랍을 정리하려고 해요. 근데 거기 이제 문구류가 가득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고민하려고 하면 목적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적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꺼내기 쉽도록 하는 거다라고 하면 활용 빈도를 가지고 이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제조사 제품을 선호해 라고 하면 제조사별로 정리를 하는 거죠. 목적에 따라서 기준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는 도구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로직 트리, 매트릭스.
앞서 이제 세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개만 소개를 드리면 로직 트리는 what 트리, why 트리, how 트리 이렇게 연결되는 로직 트리예요. 그래서 what 트리에서 구성 요소를 파악해서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why 트리를 통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이 파악되면 how 트리를 통해서 그럼 해결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파악하는 거고요. 매트릭스는 가로축, 세로축 나눠가지고 사물의 요소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제품, B 제품 있으면 뭐 가격은 얼마, 뭐 장점은 뭐 충격 강도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쫙 나눠놓은 이런 걸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와 우위 관계를 이해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다. 중요한 건 이 기준을 누락과 중복이 생기지 않게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로직 트리를 중심으로 보면 자 화트리를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발견을 했다. 그러면 원인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원인을 파악할 때는 가장 빠지기 쉬운 게 상황을 그냥 막연하게 파악하고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 상황을 잘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단을 막연하게 해버리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이트리는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정리해서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왜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되냐? 자, 문제가 여러 가지인데 이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진정한 원인을 찾아야 된다. 부수적인 원인 찾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면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거기에 계속 왜를 반복하면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근본 원인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how to로 넘어가는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문제의 전체성을 파악했어요. 화트리를 가지고. 그래서 화이트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근본 원인을 찾아냈어요. 그 다음엔 하우트리로 해결책을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를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해결책의 전체상을 파악하게 해주는 도구가 바로 하우트리다. 자, 해결책을 도출할 때는 세 가지를 유의해야 된다. 떠오르는 대로 결정하지 말고 가능성을 넓혀라.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에 대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목적에 대해서 목적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납득하고 실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체화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왜? 그 사람들이 실행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납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왜, 어떻게 이렇게 문제 해결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트리로 전체 그림을 문제를 정리하고 와이트리로 원인을 파악하고 하우트리로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을 이끌어내고 실행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죠. 먼저 화트리로 이 영업 목표와 영업 성과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사내에서의 문제, 영업 활동의 문제, 수치의 문제로 쭉 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문제는 또 뭔데? 영업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낮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요 1인당 매출 감소라고 하는 요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화이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매출이 왜 감소했는데? 그래서 경쟁사의 문제, 자사의 문제 나눠서 이제 보는 거죠. 자사의 문제로 보면 전략 실행의 문제다. 그럼 왜? 영업사원들이 영업력이 낮아서 이 전략 실행이 안 된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더라.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안을 나오는 거죠. 영업력이 저하됐다. 그래서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 할 건데? 이러이러한 거 하면 됩니다. 그거 말고 또 방법이 없나?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러이러한 겁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흐름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제로 베이스 관점으로 가야 된다. 생각이 막힐 땐 이유가 있는 모델이다. 자, 보통 자 다시 생각해봐.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요거의 숨은 뜻은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제로 베이스란 모든 고정관념을 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건 목적을 기준으로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기존의 방식이나 성공 체험까지 리셋하는 거를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필요성은 그런 거예요.
과거엔 변화의 폭이 작았으니까 기존 방식이나 성공 체험이 통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통용이 안 된다.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 사고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로 베이스 관점에서 생각하려면 상식을 의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목적에 충실해서 고정관념과 기성개념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자, 당신은 뭔가를 하기 위해 두께 10cm, 무게 1톤의 강철판에 구멍을 뚫으려고 한다. 힘들겠네. 내 주변에 구멍을 뚫는 도구가 없다. 게다가 철판을 운반하는 도구도 없다. 당신이 가진 것은 생활용품과 문구 몇 개뿐이다. 자, 어떻게 목적을 달성할래? 제로 베이스로 간다고 하면 전문가를 불러서 뚫는다, 뭐 도구를 빌린다 이런 게 있겠죠. 근데 더 근본적인 제로 베이스는요, 구멍을 뚫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뭔가를 하기 위해 강철판에 구멍을 뚫으려 한다. 뭐가 목적이에요? 구멍을 뚫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뭔가를 하기 위해, 이 뭔가를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제로 베이스, 여기는 수단, 공간, 시간, 대상 이런 것들을 제로 베이스로 생각하는 방법도 있고요. 요거의 근간이 되는 거는 본래의 목적이 무엇냐라고 하는 목적의 제로 베이스, 요거와 연계되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까칠하게 생각해서 용기를 내서 질문해라. 자, 생각만 막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바꾸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뭔가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걸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면 논리적 사고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뭐 교육받고 할 때도 이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의 내용을 더욱 깊이 이해한다든지 반론을 제시해서 내용을 더 확장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주어진 프레임에 포함되지 않은 관점을 제시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이.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팀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때는 30% 정도는 반론할 수 없는 건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없는 건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듣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는 안 좋아질 거예요. 논리적인 사고는 좋아지겠지만, 자, 제로베이스 사고에서 기억할 세 가지는 목적을 가지고 생각해라. 뚜렷한 목적을 설정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효율을 통해서 잔업 줄이기를 했다. 근데 이게 목적이 이제 막 혼란스러워지니까 잔업 줄이기는 사라지고 업무 효율을 가지고 이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잔업이 막 엄청 생기는 이런 엉뚱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왜 하는 거냐, why의 측면이고요. 목표는 그럼 무엇을 하는 거냐, what의 측면이고, 수단은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how의 측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왜 하느냐, 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실을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해라. 그래서 현장에서 현물을 관찰하고 현실을 인식한 다음에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사실을 보더라도 나한테 도움되도록 이 사실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는 것과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어떤 의도에 따라서 수집된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정보, 지식, 인식, 견해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자기만의 지식이 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을 가지고 이제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법을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해라. 이거 그런 거죠. 수단, 공간, 시간, 대상.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브레인스토밍 등을 많이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모르는 게 힘이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고 범위가 좁아요. 왜? 자기의 경험, 지식, 과신, 착각 이런 게 사고 범위를 이렇게 한정 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의 사고 범위는 이렇게 넓어진다는 거죠.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고의 정지 상태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 가까워지면 변화에 둔감해지고 무관심해지다 보니까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결론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하는 거는 사고의 정지 상태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애매함과 비약 없이 말하는 습관을 들인다. 아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단어의 정의를 명확히 해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애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추상적인 단어가 나오면 일단 상대방이 이해한 의미를 확인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해석이 달라지기 쉬운 추상적인 단어 이런 거를 사고 정지 언어라고 그래요. 매우, 많이, 막대한 뭐 이런 단어들은 사람에 따라서 이 범위가 달라져요. 매우는 어느 정도일까? 많이는 다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지를 이해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논리를 다시 전개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글로벌 솔루션, 뭐 비전 이런 것도 사람마다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고 습관을 체크해라. 자기의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보면 그건 이렇다라고 이제 많이 규정하죠.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뭐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이런 걸 뛰어넘어서 바로 이렇게 이 습관적으로 이제 자기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비약이 있는 생각을 자주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계속 평소 생각하는 습관과 빠지기 쉬운 함정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사람이 고정관념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트 4 로지컬 싱킹을 가속화하는 힘은 무엇이 있느냐. 자, 논리적인 사람은 시작이 다르다. 그래서 처음 5분을 잘 쓰고 뭐 3가지로 나누는 기법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자, 5분 안에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업무 처리가 빠른 사람은 처음 5분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적절한 가설을 도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5분 안에 가설을 도출한다는 거는 5분 안에 전체 그림을 그린다는 건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먼저 결과물의 이미지를 5분 안에 그려내고 그거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할 일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거의 시작부터 끝까지 스토리를 작성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결과물의 이미지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누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는 거고, 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수 있는 거,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스토리를 작성하는 거죠. 일의 내용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어떤 내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작성을 5분 안에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스토리를 강화하는 3가지로 나누는 기법을 많이 쓰는 게 좋다. 논리적인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나누면 이해하기 쉽다고 했죠. 아까 스파게티 설명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3가지로 나누는 게 상대방이 기억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를 그래서 파워 오브 스토리,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도 뭐 혼창통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릴 때 읽었던 뭐 삶, 사회, 과학 뭐 이런 책도 있는데 아무튼 뭐 심기체 그래서 뭐 정신, 기술, 체력 아니면 과거, 현재, 미래,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나누잖아요. 그래서 3가지로 나누는 게 이해시키는데 좋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프레임 3C 얘기했었잖아요. 뭐 커스터머, 컴페티터, 그다음에 컴퍼니 이런 3C도 이 3가지로 나누는 파워 오브 스토리와 같은 맥락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파일이 녹음하다 끊겨가지고 다시 녹음하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 빨리 끝낼 생각밖에 없어요. 자, 가설 검증 사이클을 활용해라. 가설 검증의 속도를 높여라. 처음에 세운 가설이 잘못됐으면 바로 가설을 수정하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요 스키마라는 게 생겨요. 이 사고의 벽에 부딪혀서 그 스키마 안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키마는 이 새로운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이 내면화돼서 이후 다른 경험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준거를 제공하는 어떤 정신적 틀이나 모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설을 검증할 때는 이 스키마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서 가설을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수정을 해야 된다. 근데 가설을 세웠다가 수정하고 이게 시간이 이 가설을 세웠다가 수정하는 텀이 길어지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요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신속하게 회전시켜서 이를 추진하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해서 집요하게 추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빨리빨리 사실을 파악해서 집요하게 추궁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좀 약간 좀 잔인한 말이고. 그래서 정보는 가설과 관련된 사실로만 정보를 얻어야 된다. 그냥 필요 없는 정보들까지 다 끌어모을 게 아니라, 그래서 초점을 벗어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 다음에 확실하게 가설을 검증하려면 피라미드 구조를 활용해서 전체를 그려보고 검증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범위를 정의해놓고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후딱후딱 찾아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달하는 것과 전달되는 것의 차이, 그러니까 전달의 속도를 높이는 법. 이건 이제 전달의 문제로 이제 보면, 사람들이 바빠요. 그래서 남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긴 이야기 좋아하지 않아요. 짧은 시간에 핵심만 확실히 전달하는 이야기를 선호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핵심만 잘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 자기한테 필요한 결론, 근거, 사실 이거 접하고 나면 상대방이 전달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기에게 필요한 결론, 근거, 사실을 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되는 사실과 분석 결과를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결론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사실과 분석 결과만 잘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결론, 근거, 사실 이렇게 이어지는 피라미드 구조였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에이. 그래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가장 위에 두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근거와 사실로 정리하면 된다. 그래서 결론을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오면 근거를 던지고 반응이 오면 사실을 던지고 이런 형태로 가라. 중요한 건 본인의 논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논리로 구성해야 된다. 그래야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말을 듣는데 서툴고 납득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면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때 도움이 되는 게 질문이다. 그래서 좋은 질문은 그 자체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고, 또 나 스스로한테는 상대방이 어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무턱대고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상대방의 생각과 상황, 그가 보고 있는 부분과 보지 못하는 부분을 확인하면 그거에 맞춰서 이야기를 전개할 수가 있겠죠. 논리적인 사람은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확실한 한마디로 전달한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근데 이해되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정보를 최대한 많이 모아요. 그래서 모은 것이 아깝기도 하고 이 사람한테 정보를 하나라도 더 주려고 다 던지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보기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위주로 말하는 거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한다면 필요한 정보만 단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해야 된다. 그러려면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린 다음에 상대방의 상황과 목적을 고려해서 나머지는 하나씩 하나씩 계속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버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남아있는 정보가 정말 중요한 정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로는 결코 변명하지 않는다. 자, 일단 고민하는 사람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한다고 앞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주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래서 프로들은 자기 자신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일의 결과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과거의 사실과 타인은 바꿀 수 없는 거죠. 과거의 사실 어떻게 바꿔요? 타인의 문제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스스로를 바꿔서 미래를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어로 이야기해야 한다. 이를 반복하는 것이 신속하게 생각하고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핵심을 말하는 최고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기 타인과 이야기할 때 뭐 자기를 주어로 이야기해서 뭐 자기 잘난 체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에 집중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집중해서 훌륭한 프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책 한 권을 읽었다고 생각하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책 가지고 독후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